네, 반갑습니다, 아유,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25년 임기의 반환점을 이제 돌았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의 핵심 공약 이행된 성과를 갖다가 그 시장님 좀 평가해 주신다면. 예, 제가 일단 뭐 공약으로 내건 것들은 다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작년 기준으로 제가 공약을 내걸었던 것 중에 한 93% 정도 지금 완료 내지는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약 추진 성과에서 이제 최대 뭐라 그러나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SA 등급을 받았고 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처음부터 시장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게 부산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제2도시가 아니라 이걸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이 부산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정책을 배치를 했던 것이고 또 그러면 왜 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가진 이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충분히 글로벌 도시가 되지 못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거는 뭐 국가 경영하는 분들이 너무 부산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와 연관되지만은 부산 자체의 혁신 역량이 제대로 구축이 되고 발휘되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걸 따져보면 결국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새로운 기술이나 또 새로운 산업이나 또 새로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혁신의 내용에 속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어요. 그리고 부산이 혁신 거점 도시가 되려면 우선은 혁신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혁신 인재들이 어쨌든 이곳에서 생성이 되고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혁신 기업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혁신의 인프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항입니다. 이게 왜 공항이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98%를 인천공항이 갖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세계 2위의 환적항, 7위의 컨테이너 항인 이유는 부산이 이게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자연스럽게 위치가 좋기 때문에 국제 물류 도시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항만은 있지만 공항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항공 물류가 지금 전 세계 한 40%가 항공 물류인데 항만 물류로서는 세계적이지만 그런 이 항공 물류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30년 전부터 부산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역사회에서 해왔고 그게 단순히 여객공항을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라 여객공항을 넘어서서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싱가포르처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 물류 도시가 될 수 있다. 인천은 공항은 굉장히 좋지만 인천항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제 항만으로 발전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이곳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요지에 있고 더구나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러면 여기는 정말 황금의 위치를 갖는 곳인데 이런 곳을 물류 그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류 기반이 없으면은 이 혁신 기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혁신의 인프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항을 제대로 만들고 그 공항과 연계해서 철도나 도로나 이런 어떤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제1 과제로 삼았고 그것이 이제 이전 정부에서 2036년까지로 돼 있던 거를 지금 2030년 조기 개항을 그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관철을 시켰고 공항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항만 짓는 게 아니라 공항 주변에 공항 복합도시라든지 공항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 기능, 철도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고 또 특히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가덕도부터 기장까지 이게 이제 부산의 끝과 끝인데 이것을
대심도 수소열차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는 그걸로 연결하는 BUTX를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아마 KDI 예타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게 되면은 이제 공항과 더불어서 부산 가덕도 공항부터 기장까지 40분에 주파하는, 그리고 북한까지는 20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시내까지도 15분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통수단도 혁신의 인프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의 인프라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혁신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지산학 협력을 제가 그래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혁신 도시 치고 혁신 대학들 없이 혁신 도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대학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지역의 대학들이 많이 약해졌고 혁신 역량이 좀 부족했는데, 또 그러니까 혁신 인재들을 키우는데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혁신 산업 생태계하고 함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구축을 하려고 지산학 협력을 제창을 했고, 그 지산학 협력이 지금 100개의 브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지금 교육부의 라이즈 정책으로 전국화돼서 금년부터는 이제 그 교육부가 내려주는 한 1,500억, 우리 부산시가 또 내놓는, 실질적으로 내놓기는 뭐 1,000억 이상을 내놓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각 대학을 특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기업 산업하고 함께 이 인재도 키우고 R&D도 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걸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혁신의 인재를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어야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기업 유치가 굉장히 잘 돼서 투자 유치가 2020년에 비해서 지금 한 20배가 늘었고요. 부산은 중소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큰 덩어리의 투자는 안 이루어져도 그런 어떤 새로운 혁신 인재들을 바라보고 또 이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최근에 이 투자 유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조 정도 저희가 투자 유치를 했고, 금년에도 한 8조 정도 더 해서 20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혁신 기업들을 여기 육성하는 거, 이번에 CES에서 저희 부산의 그 중소 기업들이지만은 혁신 기업들이 혁신상을 7개를 받았어요. 사실은 프랑스 전체가 6개 받았는데 우리가 7개 받은 건 굉장히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도 이 혁신 기업들이 이제 곳곳에서 양성이 되고 있고,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과 함께 미래성장 펀드를 한 3천억 조성을 해서 지금 지역에 주로 스타트업이랑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일 거고, 금년까지 한 1조 원 정도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키우려는 저희의 노력이고, 그게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지향과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궁금증과 혹은 또 문제 제기 등이 있거든요.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지금 혁신 역량에서 강조하시는 게 가덕도 신공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류의 중요성은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물류가 우리 살 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주 여객기 참사죠. 제주항공항. 근데 그걸 가지고서 여러 언론에서 가덕도 신공항 또 안전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꼭 시장님한테 좀 듣고 싶거든요. 그 안전 문제라는 거는 주로 이제 조류가 그 다니는 데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낙동강도 철새 도래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가덕도가 지어지는 데는 그 철새들이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지금
그 벗어나서 이게 있고 철새는 주로 낙동강 쪽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을숙도와 그 윗부분에 이제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런 점이 좀 그 기본적으로 지형상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그 공항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저희가 각종 평가들을 다 거치게 돼 있잖아요. 환경 영향 평가도 받고 또 뭐 다양한 그 안전 국제적인 기준의 안전 평가들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짓는 공항은 어쨌든 안전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그 생각을 해서 지을 예정이고요. 이게 인천공항에 그 비교해서도 안전은 손색이 없다. 인천공항도 처음에 그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것도 역시 바다를 매립해서 짓는 공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가덕도 공항이나 우선은 가덕도 공항을 다른 여타 지방공항하고 동열의 공항으로 보면 안 되고 가덕도 공항은 원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기획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국제적인 그 물류공항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치고 한 군데만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물류공항이 3군데 있습니다.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나리타공항. 그리고 이 그런 국제 관문공항이 스페인도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2군데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로마와 밀라노를 가지고 있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3군데나 있죠. 베를린, 뭐 뮌헨, 또 프랑크푸르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공항 하나로 모두 처리하겠다. 굉장히 단순 무식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해요. 모든 거를 이제 그 수도권에 갖다 놔야 된다는 생각. 그 가운데서도 물류 기능을 이 항마 물류와 항공 물류를 잘 결합한 공항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만들지 않는다? 그거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상당히 스스로 이 한계를 짓는 일이죠. 요즘 보면 뭐 여야 합의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야말로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확정을 되고 여야가 앞장서서 또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게 그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인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여야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떻습니까? 부분은 좀 이게 이제 여야가 함께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부산 지역의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은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과 이현승 의원이 동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 언젠가부터 몰 지역 정당이 됐어요. 이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수도권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약하고 또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의 뿌리에 수도권 일극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의 혁신 거점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데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업은행 이전도 그렇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그렇고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게 노무현 정신을 그 내세웠던 정당의 그 후신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보면은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다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의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공평과 평등과 균형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격차 문제의 모든 뿌리에 또 지금의 혁신 역량의 한계,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는 기저에 또 초저출생이라고 하는 아주 장기적 이 재앙에 가까운 일에 근저에
과도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있고 지역의 이 상대적인 격차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진보 정당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 지역주의를 타파해서 온 정치 인생을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인데 예. 그 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총선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부산 시민들한테는 결국 이렇게 가면 지역의 민주당 그 의원들이나 지역의 민주당이야 당연히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민주당 지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그 대표 정치인들이 이게 부산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홀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160만 명이 서명을 하고 올렸으면 이게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심하게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쟁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 금방 말씀하신 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그 제가 홍기빈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정치경제 전공에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해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산업 연방제를 해야 된다. 그 제가 그때 이제 이 서울에서 출항해서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나 그 시장님이 강조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슬로건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우리가 이제 저는 청와대에서도 일해봤고 지역 이제 우리 부산 시장으로서도 일해보니까 국가 경영이라는 것을 위에서도 보고 지금 현장 아래에서도 보잖아요. 대한민국 정책의 현장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 현장 아니면 지역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엘리트들이 사실은 산업 현장은 좀 알 수 있어요. 서울에 다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지역 현장은 정말 몰라요. 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특히 강남에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거주합니다.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80%가 강남권, 좀 넓은 의미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강남권에 거주하거나 아이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거나 직장이 거기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엘리트 관료든 대기업 임직원이든 검사, 판사, 교수 할 거 없이 우리나라 그 엘리트들의 80%가 하여튼 그렇게 강남권 감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자기 감각 세계에 넘어서는 거를 진실하게 이해하고 자기 문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강남 지배사회, 강남 감각 지배사회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게 그분들이 그런 걸 목적의식적으로 넘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왜 아까 민주당이 그 수도권 정당이 됐다는 거를 한탄을 하냐면 국민의힘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강남권의 그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양당이 다 이게 수도권의 그 엘리트 감각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질 못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러려니 그래도 그게 효율성이라도 더 높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가 그걸 넘어섰어요, 이제. 그거는 최근에 한국은행이 일련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거라고요. 지금 이대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면 제일 먼저는 소위 경제적인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혁신 잠재력도 키울 수 없고 성장률 저하에 오히려 저하가 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초과밀 초스트레스의 구조를 만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집 하나 구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 상황에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고 아이 갖는 게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다 나와 있는 답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격차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 이런 격차로 돼 있지만 그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투영된 게 지역과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금수저 자식들은 강남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외곽으로 이 지방의 청년들이 다 올라가고 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격차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 거기에 연계돼 있다. 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고. 그럼 외국을 보라 이거예요. 외국의 소위 그래도 잘 나가는 나라들, 그리고 삶의 질이 좀 나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극단적인 초저출생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혁신 거점이 한 나라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근로 경제 역량도 분산이 되고 거기에 인재들도 분산이 되고 또 거기에 이 혁신의 인프라나 기업들이 분산이 돼서 그게 다 나름대로 도시 하나하나가 그런 혁신 거점들이 살만한 곳이 되고 사람들이 그 초감일 초스트레스 구조 속에 상대적으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지금처럼 집중. 그래서 제가 그 모델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고래 모델, 하나는 아기 모델. 미국이 대표적인 고래 모델이지. 50개 주가 다 나름의 혁신 거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런 혁신 거점들을 분산시키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아기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일본,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일본, 프랑스는 이미 15년 전에 비해서 국민소득이 10,000불씩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수도권 그 일국주의라고 하는 게 그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함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 아기 가운데서도 가장 못생긴 아기 모델이에요. 대기업 95% 본사가 서울에 있고 경제력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이 고도 초과밀의 그 일극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봐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환경이냐. 그다음에 국가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건데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느냐. 그다음에 이게 우리의 지금 혁신 역량을 이렇게 과밀하게 집중시켜 갖고 하는 게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서울대학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지방대학 출신들은 다 숫자는 거기가 훨씬 많은데 정말 혁신 인재로 갈 수 있는 길마저 이 막히는 순간들이 온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지만은 7, 80년대에 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가 다 수도권의 유수한 대학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그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거든. 그 차이가 벌어진 건 뭐예요?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대학에 들어간 그 학생들을 혁신 인재로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격차를 벌리게 되면 이게 우리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른다고 하는데 점점 더 이게 사장시키는 거예요. 하나 예만 들면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3만 명의 인재가 모자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3만 명의 인재를 수도권에서 왜 다 양성하려고 그러느냐고. 그 아까 산업연방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에 그 특성화된 산업을 키우려면 특성화된 인재는 지역에 줘야지. 그리고 그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면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근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보면은 시장님이 대권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라 전체를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최장집 교수님이 민주화 이후시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제 뭐 정당 정치를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금방 말씀하신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우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오늘날 비상계엄은 드러난 거다. 그거 보고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대혼란이 지금 빚어졌잖아. 이미 다 지나가는 줄 알았더만. 근데 지금 제가 아는 시장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평등의 에토스입니다. 원래 그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그 어원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대중 다수 국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그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 다수의 요구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등의 에토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민주주의는 사실은 민주주의만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게 전체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이 다수의 폭정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거기 자유의 가치라고 하는 것과 공화의 가치라는 게 잘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 정신은 그 자유와 공화의 가치를 녹인 민주주의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축적해 온 것들이고 그게 지금 유럽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착근을 잡고 있는 거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사회니까 문제가 많고 그 민주주의도 저런 여러 가지 위기 증후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자유와 공화의 정신을 담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롤러코스터가 있는 거죠. 후퇴도 있고 전진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그런 이제 이런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물론 뭐 지금 그 여든 야든 이번에 뭐 비상계엄도 그런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또 지금 야당도 그런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를 올곧게 만드는 일에는 크게 나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을 동시에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그거 하려면 이게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유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뭐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고 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권력을 어떻게 공적으로 형성하고 운영하고 이 관철을 시키느냐는 문제거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게 어려워.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가진 쪽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가 그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 갖게 되니까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또 이 자유 공화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사실은 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게 혼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서 함께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공화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권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꾸 배제의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권력이 전횡을 하든지 아니면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역대 우리 민주주의화 이후에도 이 정치 권력이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한 리더십과 이 스트롱맨은 좀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리더십을 원하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그 강한 리더십은 어디서 오느냐면 강한 퍼스널리티나 강한 지도자의 자질에서 온다기보다는 권력을 강하게 구축할 수 있는 역량에서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대통령 역사에서 가장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링컨을 꼽습니다. 링컨은 정말 대단한 리더십인데 링컨 개인이 그런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두 가지 원칙. 하나는 미 연방을 절대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나. 미 합중국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 하나. 또 하나는 노예 해방을 현실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이 원칙. 이 두 가지를 갖고 그 권력을 이게 작게 운영한 게 아니라 크게 운영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경선했던 사람들을 다 권력에 참여시키고 장관 주고 비서실장 시키고 해서 그 폭넓게 운영한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남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루즈벨트, 레이건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어떤 권력을 그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권력 이런 모델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아까 지도자 리더십도 그 커뮤니케이터 소통의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리더도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소통 환경 자체가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이게 다 편싸움하기 좋게끔 다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특히 최근에 뭐 소셜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이 원하는 정보 또 익숙한 정보에만 계속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성적으로 지지하는 쪽의 의견들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으려면은 팬덤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고 팬덤을 형성하려니까 자꾸 이 강한 주장 또는 이게 극단적인 의견에 자꾸 쏠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런 조금 통합이나 공화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죠. 꼭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좀 옆으로 빠졌는데요. 두 번째가 아까 혁신 그 인재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데 이 인재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정 목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살고 싶어의 인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물류 인프라나 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실제로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구축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부산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또 다른 지방 도시보다는 강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대학병원도 5개가 있고 또 의료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 지금 여기 21개 정도 있으니까 교육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재밌는 사실은 청년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이 1위가 나왔어요. 그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좀 큰 도시들이 하위권이에요. 아동 삶의 질 지수를 조사하니까 부산이 또 1위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좋은 자연 환경과 그런 교육 여건과 이런 어떤 생태적인 그 여건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어쨌든 기회의 영역이 공간이 다 수도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학교 다니면서부터 지향이 수도권에 자리가 있으면 수도권으로 가겠다는 생각부터 하고 접근을 해요. 내가 여기 와서 쭉 보니까 지역에 사실은 좋은 기업들도 있고 여기서도 그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이 많고 오히려 수도권에 가서 그 초경쟁 속에서 루저가 되는 것보다 여기에서 잘하면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수도권을 먼저 노크를 하는 이런 어떤 이 패턴이랄까 이런 게 딱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제 이제 가장 시정의 목표고 그러려면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주거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살아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이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호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으로 그 구호를 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지금 뭐 교육, 문화 그리고 이 일자리 그리고 이 생태 환경, 복지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통합한 그런 15분 도시 정책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이고 있어서 청년들이 과거보다는 좀 덜 떠나고 있고 아직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절반 정도로 줄긴 했는데 지금도 한 6천 명 내외가 한 해
그 부산을 떠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걸 떠나는 숫자를 제로 내지는 유입 인구가 더 많도록 하는 게 제 이 목표고 그런 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청년들이 집을 원하면 6년간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해주고 또 결혼을 하면 7년, 한 아이를 낳으면 20년, 두 아이를 낳으면 영영 무상으로 그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그걸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2030년까지 저희가 10,000호를 제공을 합니다. 인천은 천원주택이라던데 부산은 무상이네요. 무상.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그 기업 유치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덕도 신공이 처음에 동남권의 관문으로 이 관문공항으로 성격을 가졌잖아요.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동남권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산업 연방제 할 때 하나의 축이 돼야 될 건데 그럴 때 보면은 이 동남권이 보면은 대부분 산업이 좀 지나간 산업, 새로운 성장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 뭔가 이 해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그 주요 산업들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여러 분야에서 거의 주요 그 산업에서 탑 랭킹에 들어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이든 자동차든 또 철강이든 심지어 원자력, 방산까지 뭐 섬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라는 게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이런 산업은 계속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산업이고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새로운 기술을 뭐 AI를 비롯해서 신기술을 혁신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위기는 중국이 우리를 다 거의 다 따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중국하고 자유 경쟁을 하면은 이게 경쟁력이 점점 우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이 과잉 생산이 돼서 거의 덤핑을 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우리 산업들을 혁신하는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제조업도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걸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들 뭐 AI든 또는 수소든 반도체든 이런 어떤 소위 미래를 이끌어갈 이 산업들을 이쪽에 확실하게 잡아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남권은 그런 면에서의 산업 기반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갖고 있는 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자동차, 조선, 또 이 창원이 갖고 있는 원자력, 우주항공, 조선과 이 전자까지 그런 걸 갖고 있고 부산은 그런 대기업은 좀 적지만 그러나 조선기자재나 자동차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쪽에 또 강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분업권이 사실 잘 살아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부산은 서울이 수도권에서 그런 기능을 하듯이 지식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지식 서비스 기능을 여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저희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신기술 산업들을 여기서 주로 이제 좀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산이 금융창업의 중심지로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수도권과 서울의 논리에서는 금융도시가 서울만 있으면 되지 무슨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냐 이런 그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가 있는 곳에 금융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세계적인 항구 도시들은 다 금융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사람과 돈과 물자가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도시는 이미 15년 전부터 지정이 돼서 지금 확실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산업은행은 특히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금융 기능을 할 수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이 중요한 겁니다. 산업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여기 있으면서 그냥 서울에서만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내려오면 여기
녹색 성장 펀드도 키울 수 있고 스타트업도 키울 수 있고 지역의 그 기존 제조업들이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받아들이는데도 여러 가지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갖고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자신의 비전을 과거 우리나라 경제산업회에서의 정책금융기능을 지역 성장 중심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가겠다. 이렇게 비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오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체를 지역의 이 성장 동력을 새롭게 살리고 혁신 거점으로 이곳들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 하는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은행 하나 이쪽에 내려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산업은행 이전이 이게 그 온다고 해갖고 서울에 있는 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해야 될 일들은 서울에서 해야죠. 그 기능 일부는 남겨놓고 여기에서 중심 기능을 옮기기 위해서는 본사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딱 그냥 한마디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본사를 대한민국에 둔다. 이렇게 되면 돼요. 정부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특히 그 수석 최고위원이 여의도 지역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김민석 최고가 아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붙잡고 있고 또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이 발버둥치고 지역이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 그게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광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우리 그 정당들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주려고 해야 되는데 남의 얘기처럼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은행 그 백실장이 가는 친구는 이미 부산으로 갔더라고. 예, 여기 지금 투자센터를 만들어서 예. 이쪽에도 지금 그 부행장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그 녹색 성장 펀드나 또 미래 성장 펀드와 같은 지역의 혁신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들을 조성하는데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시장님 좀 상향식 행정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그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부산 경남이 만들어서 저기 양쪽에서 한 30명 정도 지역의 대표 인사들이 공론화위원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정치 상황이 이래 갖고 약간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 과정을 좀 더 거쳐서 이게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찬성을 해줘야 되니까 찬성을 해야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은 결국 굉장히 큰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통합됐지 않습니까? 아니죠. 통합이 안 됐지. 안 됐어요? 그냥 선언만 한 거지.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옛날에 제가 정무수석 할 때 창원 통합도 해봤고 청주 청원 통합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 행정 통합이라는 게 세심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역 갈등을 오히려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대구 경북은 부산 경남보다 훨씬 동질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부산 경남은 경남이 상당히 경계심이 높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그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걸 이제 설득을 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60% 이상이 찬성한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 보고 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또 그런 한편으로 이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고 늘 위기를 돌파하면서 미래를 열어온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 체계를 새롭게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 문제를 굉장히 중심에 두고 좀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살려면 부산과 같은 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 또 동남권, 남부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